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인이와 무기다! 이무기입니다. 김효인입니다. 계속해서 윤치호의 내선일체에 대해서 왜 친일에 앞장서게 되었는지, 어떤 친일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봤던 윤치호의 내선일체론에는 조선인의 민족적 정체성을 완전히 제거하자는 그런 논리가 포함되어 있었던 게 결코 아니었어요. 이게 조선 민족을 완전히 해체해서 또 조선인을 완전히 일본화하려던 그런 일제의 내선일체론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같은 상황에서 미나미 총독이 적극적으로 내선일체론을 제창하면서 조선인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고 창씨개명을 추진하자 윤치호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그가 그토록 분개했던 민족 차별 정책의 철폐라고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 당시 내선일체의 일환으로 또 하나의 조선에서의 이슈는 바로 창씨개명이었습니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날이었는데 이광수 군이 창씨개명 문제에 대해 명확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그 내용은 첫째, 당국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창씨개명을 하도록 조처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둘째, 우리 어른들이야 창씨개명을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입학과 취직 시에 차별 대우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9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조선인에게 지금과 같은 성이 없었습니다. 김씨, 이씨, 박씨, 기타 성씨는 다 중국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창씨 개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조선인 고유의 이름을 고수할 것인가 하는 문제 때문에 조선인들과 특히 지체 높은 양반층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네요. 미나미 총독은 분명 조선인에게 창씨 개명을 강요할 생각이 없다고 천명했는데 뒤이어 조선인이 창씨 개명을 하면 흐뭇하게 생각할 거라는 그런 점을 분명하게 시사하는 바람에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윤치호는 난 조선의 모든 걸 일본화하도록 강요하는 이 열병이 꽤나 부질없고 어리석은 처사라고 생각한다. 다양성이야말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양념 같은 것이다. 일본이 열망하는 대제국은 당연히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다민족 구성원들에게 모든 점에서 똑같아지라고 강요하는 건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정책이랄 수밖에 없다. 윤치호는 일제 시기 내내 우리 민족의 민족성이 저열하다고 생각했을지언정 우리 민족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조선인이 기존의 민족적 전통과 정서를 유지한 채 일본이라는 다민족 대국가의 국민이 되기를 바랬던 것인데요. 이게 바로 윤치호가 지향했던 내선일체론이었죠. 네, 당시 일본의 한 지식인은 윤치호의 내선일체론에 대해 민족주의 감정 그 자체 위에 구축되는 내선일체론으로 많은 조선인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공명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를 조선어 전폐까지 주장하는 현영섭의 내선일체론과는 완전히 분리해서 파악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창씨개명의 문제로 골머리를 쏟고 있는데요. 1940년 2월 1일 조선의 거의 모든 가장이 창씨개명 문제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총독부터 당국자들 모두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에 맡겨질 것이고 결코 강제적인 게 아니라고 공언하지만 우리 모두는 당국자들이 조선인의 창씨개명을 원하고 있으며 그들이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거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당국자들이 조선 고유의 이름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을 반일분자, 즉 불순분자로 여길 게 뻔하다. 윤치호의 집안에서도 역시 창씨개명으로 인한 문제로 논의가 한창이었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창씨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 창씨개명을 완강히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직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네요. 그리고 4월 29일에 해평융씨 종친회가 열렸는데 주요 안건은 문장을 새로 선출한 일이었고 그보다 더 중요한 안건이 바로 창씨개명 문제였어요. 참석자의 절대 다수는 만장일치로 창씨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 40년 5월 오면 종친회 이후 몇 주 뒤 문중 모임에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토라는 일본식 성으로 바꾸기로 결정됐고 며칠 뒤 경성일보에 윤치호가 창씨개명하기로 결정됐다고 보도됩니다. 보도된 다음 날 총독에게서 선물을 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내 평생 처음으로 총독에서 선물을 받아보았다. 미나미 총독이 윤치호가 창씨개명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읽고 기분이 좋아졌나 보네요. 그리고 마침내 6월 창씨개명에 대한 공식 인가증을 발부받게 됩니다. 윤치호는 이토치코라는 이름으로 창씨개명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1940년 5월 1일로 오면
이런 창씨개명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던 윤치호는 미나미 총독과 직접 면담을 하는데요. 미나미 총독에게 윤치호는 나는 내선 일체를 완성하는 수단으로 조선인의 창씨개명을 찬성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반대하는 조선인들의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어떤 이들은 도쿄에서 창씨개명을 반대하고 있는 이유를 드는데 물론 저는 이것이 합당한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총독부가 도쿄에 있는 특정 인사의 의견을 추종해서 조선의 세부 정책을 입안해 실행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네, 둘째, 또 어떤 이들은 조선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이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이유를 들기도 하는데 창씨개명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구별이 사라지게 될까봐 그렇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조선인 모두가 일본식 이름을 갖게 되면 자신들의 우월감이 사라질까봐 그렇게 우려하는 일본인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정 부류의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우월감을 타파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총독 각하께 우리 조선인이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고 오히려 생각합니다. 셋째,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조선인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조선인 이름을 간직해온 우리가 조선인이 지금처럼 김씨, 이씨 등으로 살면서 충량한 일본 신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전 이 주장에 꽤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독은 윤치호의 얘기를 종이에 메모해두고 윤치호가 건의사항을 말한 데에 대해 고마움을 표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스오카 종로경찰서장을 찾아가서 총독에게 말한 내용과 창씨개명 마감 시한을 늦추어 달라고 건의를 했죠. 서장은 기한이 너무 짧다는 윤치호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 같았고 서장이 이달 중에 열릴 경찰서장 회의에서 기한 연장 문제를 건의해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나미 총독과의 다시 면담을 했는데 총독이 창씨개명 기한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법무국장과 상의해 보았는데 세 가지의 곤란한 점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첫째, 기한 연장 신청서를 도쿄 내각에 제출해야 한다는 점. 둘째, 천황의 재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 셋째, 추밀원의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총독부 당국은 천황의 재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를 도쿄로 가져가는 걸 꺼려하는 듯하고 총독은 예정대로 8월 11일에 마감 시한이 종료된 후라도 창씨개명을 원하는 이들에겐 정식 기간 내에 창씨개명한 사람들과 똑같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조처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내선일체는 미나미 총독의 주요 목표이자 도락이었다. 동양인의 동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선일체의 완성이 필수적이라고 그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빈번히 주장해왔다. 일본의 한 저술가는 내선일체가 일본 민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적대 세력이 조선을 점령할 경우 일본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른다는 점을 떠올린다면 이 선경지명이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선일체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조선인에게 창씨개명하라고 격려하거나 심지어 강요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조선 민족을 일본의 근간이 되는 민족으로 틀어주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당국이 이미 창씨개명하기로 결정한 이상 그들은 조선인이 창씨개명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창씨개명을 거부하는 저명한 조선인을 반일분자로 블랙리스트에 올릴 것이다. 난 차마 우리 아이들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창씨개명을 결정한 것이다. 더구나 현 상황에서는 조선민족이 일본 민족과 하나 되는 게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가장으로서 조선에서의 최상의 선택을 했을 뿐이라는 거죠. 아이들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만들 수 없다. 감정을 뒤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다면 누구라도 이렇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또 한몫하죠. 조선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는 그런 일본인 관료들과 이성적 판단이 안 되는 감정적인 조선인들 사이의 분위기가. 지방에서는 경찰, 군수, 면장이 주민들에게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은 창씨개명하지 않은 사람이 집을 짓거나 매입하는 경우에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소학교에 입학하려는 아이들이 창씨개명하지 않으면 취학 연령 아동임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발부해주지 않고 있다. 윤치호의 측근들 역시 똑같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데 1930년 5월 31일 창씨개명에 결사반대하는 유억겸의 말로는 이광수가 감히 일본에 갈 수 없다고 한다. 일본에 있는 조선인이 창씨개명한 그를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오쯤 이광수가 방문했다. 그는 출타 중이었다. 굉장히 똑똑한 그의 부인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녀의 말로는 자기 남편이 창씨개명한 후 1000통 이상의 편지를 받았는데 하나같이 욕설을 퍼붓거나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요즘에도 하루 평균 5통의 편지가 온다고 한다. 이광수는 1940년 2월 11일 창씨개명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마자 경성부 호적과에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2월 20일자에
이제 창씨개명에 대한 의견을 담은 창씨와 나라는 글을 발표해서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와 영국, 미국 간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고 급기야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자 윤치호는 당시 국제 정세를 황인종과 백인종, 특히 앵글로색슨인과의 대결 구도로 파악하고 일제가 승리해서 앵글로색슨인의 자만심을 꺾어주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38년 1월 20일 앵글로색슨인의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부과했던 백인종의 자만심의 쌍생아, 즉 치해법공과 관세 차별을 일본이 영원히 제거해 주었으면 좋겠다. 브로드 가든의 정문에 걸려있던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플랜카드가 보이듯이 앵글로색슨인의 야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상하이가 영원히 지옥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네, 친미파였던 것처럼 친미파인 것처럼 보였던 윤치호는 원래 그 가슴 속에 본래 앵글로색슨인에 대한 그런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과 분노가 잠재되어 있었는데요. 효인 씨가 방금 소개해줬던 그 본문에 나와 있듯이 제가 예전에 이제 어쩌다 역사 시즌 1에서 윤치호 중국 유학 시절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1885년 상하이 중소학당 시절 조계지에서 중국인 출입 금지를 목격했던 그 사건과 더불어 중국, 미국 유학 시절에 직접 목격했던 백인의 인종차별에 대한 기억을 평생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에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상하이 유학 시절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되는데요. 1939년 6월 15일 신문 보도에 따르면 어제 아침 6시부터 일본 군사 당국과 영사관 당국이 텐진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조계를 봉쇄하고 조계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남녀를 검문했다고 한다. 거만한 영국인 남녀들이 스파이나 밀수꾼처럼 수색을 위해 옷을 벗으라는 치욕스런 명령에 고분고분하게 복종했다고 생각해보자. 중국인들 눈앞에서 오만한 앵글로색슨인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다. 난 일본인이 영국인에게 이런 식으로 사적인 치욕을 안기는 게 너무 심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국인이 중국인과 동양 민족에게 견디기 힘든 수모를 안겼던 데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영국인이 상하이의 공원 정문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 내걸었던 플랜카드의 글귀를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지를 떠올리면 지금도 치가 떨린다. 개와 중국인 출입 금지라고 쓰여 있었던 건 말이다. 사실 윤치호는 1930년대 중반부터 영국과 영미권 국가들에 대한 실망을 품게 되는데요. 잠시 1934년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윤치호는 찬드라보세에 져서 질곡의 인디아를 구해서 탐독했는데 이 책을 읽은 뒤 윤치호는 영국이 인도를 잔인하게 학대, 억압 통치한다는 사실을 접하게 됩니다. 한때 일본의 통치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강압적이라며 영국의 식민 통치를 본받아야 된다고 봤던 그는 영국에 대해 크게 실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다시 1940년으로 돌아오면 사실 영국은 지금 유럽의 중국이나 다름없다. 즉 앵글로색슨인, 민족적 자만심에 흠뻑 젖어 허장 성세를 부리고 있지만 사실 남을 도울 능력은 없다. 그리고 8월 7일 영국은 터무니없이 자존심이 세고 느리며 무기력하다는 점에서 영락없는 유럽의 중국이다. 이렇게 세계 정세에 대해서 관련한 일기 속에 항상 영국인에 대한 그런 디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영국, 미국의 이제 힘과 민주주의의 찬사를 보냈는데 그들의 문명을 또 동경했지만 감성적으로는 그들의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 차별에 대해서 상당한 적개심을 느껴왔던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윤치호는 이 전쟁들을 인종 간의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황인종의 일원으로서 일제의 편에 서게 됩니다. 40년 1월 14일 중일전쟁이 발발한 지 2년 반 만에 새 내각이 교체되었는데 새 내각에 대해 중일전쟁을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래야만 강성한 일본이 중일전쟁 발발 이후 감수해오고 있는 혹독한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1월 16일 이번 내각이 중일전쟁이라는 공경에서 일본을 구해내 일본뿐만 아니라 동양 전체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 2년 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호해로 받아본 소식에서 태평양 전쟁의 소식을 접하고는 이제 새 시대의 먼동이 떠올랐다. 진정한 인종 간의 전쟁, 즉 황인종 대 백인종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
일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쟁을 시작한 이상 백인종, 특히 앵글로색슨인의 참기 힘든 인종적 편견과 민족적 오만과 국가적 침략으로부터 유색 인종을 해방시키는 데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1941년 12월 11일 이제는 일본이 성장해서 그들의 간판을 끌어내리면서 백인에게 우리도 좀 살아보자 라고 외칠 수 있게 됐다. 일본이 앵글로색슨인의 인종적 편견과 불의와 거만함이라는 풍선에 구멍을 뚫는 데 성공하길 바란다. 뿐만 아니라 그 풍선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빈다. 수백 년 동안 유색인종에게 종속과 수치심을 안겨주는 도구로 써왔던 당신들의 그 잘난 과학적 발견과 발명품들을 가지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그리고 1941년 12월 26일 오늘 조간신문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최근 18일 동안 일본군의 맹공에 맞서 홍콩을 끈질기게 방어해왔던 영국군 사령관이 어제 오후 5시 50분에 끝내 항복했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동양에서 참기 힘든 인종적 편견과 거만함을 지녀왔던 영국 제국주의의 최후의 거점이 함락됐다. 난 이것이 영원하길 빈다. 일본은 동양에서 백인의 지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모든 유색인종이 찬사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1941년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태평양 전쟁까지 전 세계가 어지러웠던 전쟁 상황 속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스튜브 많은 좋아요와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